신변입니다. 잡기입니다. 예, 오늘 신변잡기 신윤진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부에서 네. 헝가리 현지 교민을 연결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날씨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이 운행을 했다. 또 그 유람선 안에 안전 교육이 없었는 것 같다. 그리고 구명조끼도 이 안내를 못 받았다. 그 안전 불감증은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헝가리도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언젠가 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주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주의 어떤 꽉 짜여진 체제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방종한 형태로까지 이제 너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런 질서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고를 보면은 이게 이런 걸 의미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여기 부다페스트 가서 이 유람선을 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야간에 탔었는데, 진짜 이 뭐 무슨 안내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통역을 안 해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뭐 해보니까 이 유람선 내에서, 실내에서 조끼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 시에 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조끼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 뭐, 없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교육 자체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람선 탑니다만 네. 타면은 구명조끼는 뭐 의자 밑에 있다든가 네. 뭐 이런 안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림이라도. 게 없- 예. 사실은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거기는 워낙에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게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도. 굉장히 배가 좀 낙후된 배였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번에 배도 굉장히 오래된 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습니다. 근데 뭐 오래된 배가 오히려 더 관광객들한테 우리 인기가 있다 그래요. 좀 그런 면이 어떻게 보자면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해외여행 중에 네.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영사 조력법이 있다고 하던데 네. 이번 헝가리 유람선 피해자들이 영사 조력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영사조력법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는 시행일이 2021년 1월 16일이기 때문에 이 영사조력법에 의해서 조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이 직접 헝가리 가서 뭐 비상 대책 이거 전부 다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조력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영사조력법에 준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사조력법 제16조에 보면은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현지 공관장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지금 연락이 다 된 거겠죠. 오늘 밤 뭐 내일 아침 이렇게 해서 현지로 뭐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참 좋은 여행사에서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일부 가족들한테까지는 다 연락을 닿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한 모양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명단이 다 확인돼서 정부에서 지금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 네. 1차, 2차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그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족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예.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33명, 7명 구조 7명 사망인데 나머지는 실종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를 어떻게 빨리 찾느냐 이게 관건인데 시간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가는데 네. 이게 다뉴브강이 이제 평소 때와는 다르게 이제 유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비가 와서. 수온이 많이 네. 낮다고 해요. 근데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존 확률이 낮다는 점이 좀 걱정스럽긴 하고요. 또 유속이 있기 때문에 좀 하류로 많이 흘러내려갔을 가능성, 쓸려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사실 좀 수색 범위를 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어렵겠죠. 근데 이게 또 국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해서 네. 우리가 뭐 어떤 장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또 그게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초너를 좀 동원해야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네.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뭐 구조대라든지 이런 건 다 사설이니까 이런 거를 금전적인 지원이 일단 가장 크겠죠. 가서 네. 금전적인 지원이 가장 크겠죠. 오늘 뭐 신문에서 벌써 속보라고
네, 뭐 보험금이 얼마다. 보험금 얘기하던데 그 기자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이미 세월호 때,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천안함 때, 그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겪고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도 또 그러는 걸 보면은 글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참 더군다나 보니까 대형 언론사던데 이게 왜 그러는지 정말 저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중앙일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지금 실종자를 빨리 구조하느냐 이 문제인데 보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네. 답답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인명피해가 있고 그 큰 사건이라서 여기 뭐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는 좀 무의미하지만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뭐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여권을 분실했다거나 도난을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돈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좀 해외여행 준비하시고 계신 분은 이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공항에서 내리면은 예, 문자로 오지 않아요? 메시지가 네. 오죠. 문자로 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화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방을 잊어먹은 거 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당황했을 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가 안 돼서 전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다행히 발견했어요. 분실물센터에 찾아가서 다행히 이제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만 네. 그 다급한 한 20분 정도 동안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근데 이제 몇 가지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다니러 갔을 때 상당히 이제 뭐 대처 요령 같은 게 있는데 이 대처 요령이라기보다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외국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서 일단 아무 힘이 없다는 점. 그래서 해외 공간에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어떤 도움도 일단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태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뭐 우리 정부든 아니면 현지 공무원이든 이 통역을 먼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단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말이 잘 안 통하고 하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치신다든지 또는 이렇게 완력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능하시다면은 그 진행 상황을 일일이 좀 메모를 해 두시는 것도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도 나중에 책임 소재 확인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신문에서 보도를 냈어요. 그 영사 콜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뭐 2018년도에 영사 콜센터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서까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 통계를 내서 했는데 저는 사실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안 받는지 몰랐는데 뭐 365일 24시간 운영된다라고 하는데 뭐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좋아졌겠죠. 많이 좋아졌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봅시다. 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조두순을 위해 썼던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예, 크게 뭐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조두순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예의도 바르고 칭찬이 자자했다. 두 번째는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고 가사일에도 적극적인 아주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3. 세 번째인데요. 다만 술이 왼수다. 술만 먹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방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경활동은 주로 부인이 했던 것 같고 네네. 조두순 씨는 아마 이 사람이 가사일에만 주로 집안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옛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면은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나 울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조금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 조두순 씨 부인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술만 먹으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좀 인정하고 아니 있고요. 원래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가 17범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탄원서를 보고 저도 이제 뭐 변호사로서 이제 네. 형사사건 할 때 탄원서를 작성을 해가 와라 하는데 이 정도를 썼다면 저는 제출을 못 해줬을 것 같아요. 양심상. 아니, 너 전과 17범인데 이거 전과는 딱 나오거든요. 범죄 전력이라고 그렇죠. 맨 앞장에. 근데 판사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는 건데 변호사한테 이거를 뭐 냈다고 해서 이거 제출을 해준다는 게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변호사도 잘 없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조두순도 그렇고요. 그 아내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어떤 분이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조두순의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오히려 뭐 다른 그 연쇄살인마들보다 높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두순뿐만 아니라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상 보면은 뭐 그 인터뷰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남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라.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편으로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흉악범 가족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나 비난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어떤 방어 기제가 아닌가 이런 자고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두순 씨 부인 역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대체로 보면은 범죄자의 가족은 범죄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임과 동시에 범죄의 주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사람의 성향이 뭐 아내가 전혀 몰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흉악범인 사람이 잡혀 들어갔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이 뭐 아내라도 반성을 한다면 내 가족이 그랬다면 나라도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반성을 한다면은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탄원서를 예.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이 아내의 집. 이 아내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8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건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500m에서 800m로 300m 떨어졌다는 게 더 황당한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전혀 아니, 없어요. 이 조두순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럼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게 보복범죄 답답하네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보복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 마주칠 수 있다라는 공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집이라는 게 내가 집에 갈 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집에 가는데 그 골목골목이 또 나타날까봐 그 두려움으로 떨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 된다는 예. 게 너무 지금 답답한 현실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피해자에 대해서 어디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 바 아니다. 알 바 딱 이렇게. 아니다라고 했다는 예. 거 보면은 참. 예. 근데 지금 조두순 신상이 공개가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네, 조두순은 이 친상공개법 대상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않았으니까 공개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 MBC 그 실화탐사대 네.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네는 이런 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공익을 위해서 공개를 네. 하겠다라고 해서 예전 사진을 예. 흑백 사진으로 공개했죠.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나온다면 내가 내겠다라고까지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좀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이 당시 조두순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형이 약하다, 가볍다라는 게 지적이 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피해 아동의 주치의가 이 사건을 알고서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었는데 방송 출연을 하셔가지고 아주 분개하셨던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알려지게 됐지. 그러니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당시로는 이런 공개를 할 수 있는 법도 없었다라는 점, 이런 게 신경 보지 않았던 그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피의자들 신상 공개에 관해서 이제 예전에는 예. 그런 거 없었는데 뭐 언제부턴가 갑자기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됐고 뭐 이제 공개하는 법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눴는데 요 조두순 요 사건 발생 당시에는 공개하는 법이 없어서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 어떤 예. 때였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출소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성범죄자 알림 2를 통해서 네.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걸 또 퍼뜨리면 또 처벌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김학의 사건 이야기 해봅시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네.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경찰 또 검찰 수사가 다 부실했다.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내용상 그러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그 사건을 은폐하는데 사건을 은폐했다. 결국에 검경의 합작품이다. 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경찰 그러니까 그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준청 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뇌물수수 관계, 성접대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뇌물수수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숨기고 성범죄 부분만 부각시켰다. 이게 일단 경찰의 잘못이고 이것을 넘겨오니까 검찰로서는 오히려 성범죄 부분을 무마하게 수월했다. 네. 그래서 검경의 합작품이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경찰은 그 뇌물 부분을 숨겨줬고 검찰은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이렇게 탄핵할 수 있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사에만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각각 한 분야씩을 맡아가지고 오히려 검찰이 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런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진실을 은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위직 인사 3명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는데 누굽니까? 네. 저도 이 분 중 3분을 다 잘 아는 분들이라 제가 당황했는데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 박모 차장검사 3명입니다. 예. 그런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네. 부인하고 있죠. 지금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 진술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뭐 김학의도 똑같이 그랬죠. 그리고 또 출국하려고까지 했고.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윤갑근 전 고검장 어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예. 사실이냐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나를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윤중천 씨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윤중천 진술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내가 직접 그 수사단에 얘기를 해서 내가 윤중천이랑 만난 적이 없다라고 몇 번이나 부인했는데 왜 내 얘기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법률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예. 명예훼손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증거는 없고 윤중천의 진술은 있다. 다만 윤중천이 하필이면은 윤갑근 한상대 이런 사람을 지적했을까? 그렇죠. 일면식도 없는데. 네.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하는 말로는 그 수레요 부정처사. 네. 수레요 부정처사라는 거는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일을 좀 해준 게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윤중천의 진술만 갖고는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네. 그럼 중요한 것은 네. 검찰이 이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까지 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은 이게 뇌물수사 같은 경우는 공여자의 진술이 제일 핵심적입니다. 사실 그렇죠.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주변 상황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으면 일단 유죄로 보고 네. 재판도 진행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볼 때 윤 씨의 진술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 만약에 이제 한상대 총장이나 윤갑근 고검장이 그렇게 억울해한다면 배달 사고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달 사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윤 씨의 진술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네. 또 문무일 총장이 과거사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네. 문무일 총장 나가고 김학의 진술 거부하고 이러면 이 수사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이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은 법무부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총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임 검찰총장 지금 몇 면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과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새 검찰총장이 들어오면 대대적인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팀의 교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석 달, 두세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두세 달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그럴 거면은 공수처를 받아들여라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조언까지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좀 수사 조금 더 지켜보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